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도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며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 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으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일을 참 많이 했구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으로 많이 훼손되어 온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여러 가지를 했어요. 방만 재정을 고치는 건전 재정,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이 각종 이 규제 완화 지원책,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의 3대 개혁, 그리고 이 작년에 일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한 OECD 35개국 중에서 넘버 2, 2위를 했다. 경제 성장률, 고용률 또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대단한 성적표죠. 대단한 성적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 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홍보에 아주 실패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잘한 점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홍보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 지난해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은 재작년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55분 간단한 기자 간담회 한 것이 전부예요. 아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연말만 되면 6시간짜리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신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성적표도 좋고 성과도 많은데 왜 기자회견을 한 번도 지난해 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용이 어떤 것이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총선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년사에서 나아가 신년 기자회견의 필요성까지 역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신년사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윤 대통령 신년사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권 이념 기반도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저는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당연히 척결해야 되고 대통령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권 논란이나 권력 남용 지적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 설명 이런 게 우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과는 별개로 지금 최근 명품백 수수 이런 논란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미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탈당하면서 윤 정부의 비선 실세가 김건희 여사라는 걸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부패 카르텔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국민에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인데 공허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국민을 국정의 진정으로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원래 국정의 목표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걸 소상히 설명도 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 설명이 없고, 그렇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거는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서 역시 신년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박명록에 민생경제에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그런 철학을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실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잘 보시면 틈만 나면 재벌 회장들을 불러다가 술 파티 벌렸다. 그것도 파리에서. 아니 엑스포 지금 결정도 나기 전에 파리에서 재벌도 불러서 술 파티를 벌렸다는데 국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부산에 가서도 떡볶이 파티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가는 곳에 꼭 술 파티 논란이 벌어지고, 이런 재벌들을, 바쁜 재벌들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부패한 카르텔이 있다면 내 가까이부터 먼저 해나가는 그 신년사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이제 두 분 모두 동일하게 신년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이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국정기조, 3년째 국정기조를 또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년사에서도 카르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소통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왔던 게 카르텔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제 일각에서 해석이 나오기로는 8.6 운동권을 겨냥한 기득권 타파론이다 이런 이야기로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밀리지 않겠다. 뭐 일부 시행착오도 있고 일부 잘못도 있지만 커다란 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중요한 데 있어서 내가 결코 밀리지 않겠다. 대표적인 것이 이 이권과 이념과 연결된 이 카르텔 아닙니까? 패권 카르텔. 자, 이것은 무슨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 카르텔, 그리고 이 국가의 예산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생각을 하는 이 좌파 시민단체들의 카르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노동개혁 또는 각종 개혁을 통해서 뿌리 뽑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대단히.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 성적표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그 2008년 외환 위기가 이 국제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던 세계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이었던 것처럼, 작년 그 어려운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세계 OECD 35개국 중에서 2위를 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국민들은 그런 것은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야당 세력이 김건희 특검법,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뭐 재벌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국에서 술 파티 했느니, 아니 같이 갔으면 외국에서 맥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그가 감정적이고 예민하고 감선을 건드리는 선정선동으로 확 뒤집어 버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경제 성적표가 좋아도 이런 식의 어떤 가짜 평가, 가짜 뉴스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듣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평가 그 가치는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지표나 정부가 하는 에 대한 행태, 술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든 변명이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진짜 술자리에 갔는지, 술은 정말 계속 이렇게 마시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주제가 다소 이제 신년사 내용에서 조금은 벗어나는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신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두 정당의 지도자들도 움직임을 시작을 했죠. 현충원 참배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 간 곳, 이제 들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문한 곳은 비슷한데 내놓은 이야기의 결은 달랐습니다. 각각 인상 깊은 내용 있으셨을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를 보면 무슨 민생, 평화,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무슨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국가가 외면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로 신년 첫날서부터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연속 조문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법정에 세웠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애도를 표했고요. 국가와 국민이 철저하게 조문을 같이 하고 그 슬픔을 같이 한 사건을 국가가 외면했다라고 첫날서부터 그걸 첫 문장으로 해서 그게 신년사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뭐 총선 때 이제 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비해서 좀 다소 낮은 자세로 갔어요. 국민들의 비판을 경청하고 즉시 바꾸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 대립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나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의 방향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이것을 뒤집어서 일단은 총선용 어떤 이 선전 공세로 나온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가 대립됐다고 봅니다. 예. 각 정당의 수장들의 신년 메시지를 여쭤봤다면 그 속에는 각 수장들의 행보를 다시 돌아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현충원 참배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주치기도 했죠. 그런데 이후의 상황, 일단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를 앞으로 이제 순회를 하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고 내일은 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통해서 유추 가능한 앞으로 각 정당의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당 내부부터 변화시키겠다. 예. 그리고 국민의 비판 경청하겠다. 결연한 의지로 미래를 위해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 변화의 첫 시험대로 김건희 특별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첫 시험대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붕괴의 하나의 사례로 예시를 하면서 정치가 약자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이 진실이 나오지 않은 이런 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지금 보면 이 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보폭을 넓혀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나면서 외곽 지원을 끌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행보들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총선 100일을 앞둔 시점인데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 이재명 대표의 2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갤럽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앞선 수치가 나온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4대 20이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6개월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11%였어요.
그런데 지금 24%로 거의 더블 이상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는 똑같이 22%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대로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신선함과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지바람이 지금 확 불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아주 이 고정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지층이 대단히 고정되어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적 지지세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 이 양당 사이에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니까 이 최대 예를 들어서 과반수라든가 뭐 과반수가 안 돼도 지난번에 4년 전에 워낙 국민의힘이 103석밖에 못 얻기 때문에 거기서 30석 내지 40석 정도를 추가를 해서 과반수에 근접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면 한동훈의 성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전당대회에서 뽑는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당대표를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하여튼 정치권 바깥에서 뭐 외국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차기 대권 레이스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예. 이렇게 보십니다. 같은 수치 교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예. 사안이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걸 7가지를 예. 어디서 조사했느냐, 그 오차 범위는 뭐냐, 이런 식으로 22, 24 이런 오차 범위 내에 이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의 수치를 가지고 누가 이겼다 졌다 표현하지 말라고 BBC에는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네. 한국 언론들은 이렇게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표현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오차 범위 내로, 이건 오류가 많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러나 이 트렌드, 그러니까 추이를, 여론조사는 이 추이를 보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동훈 지금 위원장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한 사람은 정체되어 있고 한 사람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인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여론조사 내용인데 지금 서울과 인천 이제 지역별로의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서울과 인천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요.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저는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의 수치로 나올 때는 예. 이 자체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걸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이 조사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예. 조사 결과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영역인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예.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 언론에서는 이런 오차 범위 내의 수치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차 범위 내냐 아니냐 그걸 따지고 네. 그다음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오차 범위 내의 수치는 조금 우려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추세가 바뀌는 측면은 이제 지금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정당 지지율 아마 계속해서 좀 따라오면서 보셨을 텐데 추세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행위의 선택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한 3, 4개월 앞둔 이 정당 지지도는 정당에 대한 인기 조사일 수 있고, 자, 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놓고 보자면
일단은 예를 들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변화의 역동성이 국민의힘 쪽에 있으니까 정당에 대한 인기조사의 차이가 변화가 저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때 직접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그런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정권 견제론이 더 우세하느냐 아니면 정권 지원론이 우세하느냐, 이것도 별도로 봐야 되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정권에 대한. 자, 그리고 어떤 후보를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수도권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대 저 추세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거 때 막상 이제 그 121석 중에서 4년 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겨우 16석을 얻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30석 정도를 늘리지 못하면 지금 현재 의석수가 112석이기 때문에 과반수에 근접하려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30석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여론조사가 일단은 뭐 고무적인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정권 견제론이 우세하냐 지원론이 우세하냐, 이런 측면을 보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아마 각자 30초 정도씩 짧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당 움직임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전직 당 대표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각 주요 두 정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의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이 창당되는 순간 많은 젊은 층들이 몰려갈 것이고,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격전지에서 상당히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대신에 민주당의 이낙연 신당이 만약 창당이 된다면 이낙연 신당은 명분이 없다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각 정당이, 개별 정당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조사에서는 뭐 한쪽이 이낙연 신당이 7%, 이준석 신당이 9%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보다 더 중요하게는 현재 신당을 만들다고 하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신당에 대한 일종의 인기도 조사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정치에서 총선 때 일단은 선거에 들어가면 거대 양당으로 표가 몰리는, 왜냐하면 신당이라든가 제3지대를 찍으면 자기 표가 사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득표는 저 인기조사하고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